오늘은 그 아파트 관리 품질학회 김인기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합건물관리사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예, 저는 공무원 시험을 한 30여 년 봉직하다가 제가 2019년 1월부로 퇴직을 하고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래 2년간 고민하다가 그 우연한 기회에 광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그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면은 인생 후반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인생을 크게 나눠 봤을 때, 한 30년 전반기는 그 인생 살기 한 준비 기간, 뭐 학창 시절이라고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준비 단계라고 한다면, 그 장년기 30년을 정말 넓게 보면 국가, 조금 줄이면 사회, 그러면 완전히 자기, 그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까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다면 그 중간 단계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개인 사업이든 공직자든 뭐 학교 선생님이든 다 은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은퇴를 한 시점에서 과연 내 나머지 삶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직 생활하고 이런 조직 생활하다 보면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 없이 나오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없이 나왔다가 한 6개월 열심히 산에도 다녀보고 그리고 한 6개월은 또 못 해봤던 여행도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보지만 뭔가 허전하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할까 옳은 길일까 하는 얘기도 들고 할 겁니다. 저도 한 1년은 그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물론 그것이 자기가 생활했던 그 직장 생활의 연계선상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분야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직 생활과 다른 어떤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떻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그 관리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리하면 이제 사람 관리가 있고 이제 예산 관리가 있고요, 시설 관리가 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도 열어보면 그런데 이제 사람 관리하고 이제 이런 것은 예산 관리를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시설 관리를 경험도 많이 해봤겠지만 이제 우리가 집합 건물 관리를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2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관심도 많고 이제 지금 같은 거는 필요할 거예요. 오늘 인생 이모작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그거 하시는 분들이 인생 이모작에서 그 재미있고 유익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집합 건물 관리사 돼가지고 이제 빌딩 관리하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리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제가 모 아파트에 94년부터 지금 28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제 직장이 뭐 새벽별 보기 정도로 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분이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또 한 번도 궁금하게 여겨본 적도 없고 그러나 저 은퇴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있어서 이래 돌아보니 참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럼 동대표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 조금 궁금했지만 그런 것을 저는
공직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겪는 하나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 저도 이제 원만한 그런 또 사회인이 되고자 이 아파트를 좀 관심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도 10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가요. 오늘 갑자기 뭐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고 출신이 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트 인연 맺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7번 문제를 보면요. 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뭐 과태료하고 행정지도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뭐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게 있는 건지. 여기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걸 뭐 위반하면 과태료가 잇따르고 행정지도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별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게 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공부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흔히 그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지도 질서벌이죠. 그러니까 질서 위반 벌이죠. 과태료는. 근데 보면 공동관리주택법에 따르다 보면 과태료가 그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좀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액이 그냥 50만 원이고요. 최대 많은 금액이 되게 1,000만 원인데 최소 금액은 이제 이런 거고요. 그냥 관리규약 위반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비싼 거는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계획, 그러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뭐 잘못 썼거나 이럴 경우에 하는 게 최대 1,000만 원인데 공동 그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책임이 입주자 대표 회장,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 행정지도는 이제 되게 1차 행정지도를 하고요. 지도를 갖는 권고나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은 두 번째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시정명령을 갖다 안 지켰을 때 바로 이제 그 과태료가 이제 처분됩니다. 근데 시정명령이 되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구정하고 추석 때 되게 선물을 주는데 그 동대표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노인회장 뭐 이런 분들한테 조그만 선물을 줘요. 되게 이제 사과 한 박스 2만 원 정도 내외 주고 옛날에는 2만 원 내외 해가지고 이제 과일을 한 상자씩 선물하는 게 관례였어요. 10년, 20년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관리 규약이 강화되면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전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됐는데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려면은 관리 규약에 게시돼야 되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고 뭐 동대표 회의를 해서 의결받는 건 당연한데 뭐 주민 동의 받고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정명령 내라고 좀 환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환수하기 어렵거든요. 5년 전에 저기 추석 때 과일 상자 돌린 거를 그래서 시정명령을 갖다가 돈을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때 과태료를 때려요. 최하 50만 원. 통상 한 건에 50만 원인데 되게 여러 건이 있게 되면은 한 뭐 몇백만 원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을 때립니다. 그래서 제일 큰 금액이 되게 200만 원에 3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10건 곱하기 50만 원에서 50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많은 거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짜리, 300이면 300만 원짜리. 그것도 최근에 국토부의 권고에 의해서 그 과태료 금액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인기 많은 성남시 이제 그 시장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다 합치면 거의 1,000만 원 되잖아요. 그걸 다 때리라고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그렇게 한 바람에 그 시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 주민들이 모아서 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그러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많은 거면 한 건만 과태료를 부과하시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게 혹여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걸 납부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으면요. 첫 번째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을 위반하거나 과태료하면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공부해야지 했는데다가 취업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관리소장은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요. 당장 뭐랄까 취업하고 모집 못하니까 굉장한 타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고소 고발을 하게 돼요. 가령 입주자 대표에서
장기소송 계획을 갖다가 잘못 집행을 해가지고 가령 저기 그 아파트에 도장을 해야 되는데 5년 내지 6년 주기를 한 번씩 페인트 도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미화 때문이 아니라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철근이나 이런 것이 녹슬게 되고 부식돼 가지고 내용 연수가 현저하게 저하돼요. 30년 갖기 25년밖에 안 가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소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고발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아파트 주민들이 그 과태료 부과되었을 때 예. 그 주민 그 회비에서 내는 것을 관리비에서 내는 걸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런 관리소장이 개인비로 그럴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찬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저 이번에 그 예를 들면 저 도로 포장이라든지 배관 공사 해야 되는데 네. 하지 말자 그랬던 사람 또는 그런 공사에 이런 부당한 업체를 갖다 한 사람 그때 찬성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다 그러면 그 7명 찬성한 사람 7명을 나눠서 n분의 1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대표 회장은 5천만 원에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5천만 원을 갖다 동대표 회장이 개인적으로 물어야 되고 그 동대표 회장 못 물을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강제로 구상권 행사해가지고 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은 보증보험 다 가입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5천만 원 이상이에요. 물론 격리도 격리주임이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돼 있고요. 왜냐면 격리주임이 나 몰라라고 잠적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이 과태료나 이런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강제 규정에서 이게 한 5년쯤 됐어요. 확실하게 지금 진행하는지. 그 전에는 다 관행에 의해서 그냥 먹고 막 예를 들면 동대표회 끝나고 한 잔씩 하고 이게 관례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서울시 같으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밥 먹는데 소주값이 들어있을 때든지 또는 1인당 10,000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10,000원 이상 넘는 데서 환수 조치를 하고 막 이랬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오다 보니까 갑자기 관리가 아주 엄해졌어요. 왜냐면 이런 게 단지마다 자꾸 이렇게 그 민원이 제기되고 왜 밥 먹고 나서 10명이 가서 30만 원치 먹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명확한 기준을 내려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한 분이 그랬어요. 감사하는 그 평가위원장분이 10,000원으로 정합시다. 요새 이제 그 육개장이나 그 짜장면이 예를 들면 4,000원이고 육개장이 5,000원, 갈비탕이 7,000원이니까 10,000원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지만은 10,000원 넘으면 주민들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10,000원이 기준이 돼가지고 10,000원 넘는 거는 향응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감사 내부 규정에 보면은 그 10,000원 이상 넘을 경우에 또는 술값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먹은 장소가 단지 내에서 가깝다 그러면은 이건 인정받을 수 있는데 버드나무집에 저기 광주시에 가는 버드나무집에 가서 보시탕을 먹었다 이러면은 향으로 간주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죠. 그게 좀 엄격해져서 이제는 그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 공동주택에 관한 그런 그 규정이랄까 규칙이 많이 좋아졌죠. 그 소위 김영란법 공직사회나 그 이후로 또 강화진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에서 그게 얼마죠 그게? 3만 원인가요? 그게 좀 식대는 3만 원이고, 식대만 경조사 그것도 보이고 5만 원에서 어떤 그 하회 단지라든지 얼마 전에 그런 항의가 있어서 농수익하면 10만 원까지 올라가고 조금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거기에 영향이었는 것 같네요. 이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관리소장이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잘 못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그런 것은 못했는데 이게 강화되고 나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몇 조 몇 항이 위반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동대표 회의할 때 설득할 때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전국에 15,000개 되는 큰 아파트들이 15,000개인데 어디 누가 나와서 조사할 것이냐 관시할 거냐 그게 이제는 수시로 나오고 수시로 민원만 던지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우리 아파트는 결코 하는 곳이다 그러는데 이제는 결코 올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소장도 자기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없어지고
그다음 동대표장님도 자기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되고 동대표들도 자기가 찬성할 때 자기 찬성자 명단에 들어가요. 반대하면 반대한 명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의사록에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대표분들이 서로 안 하려 그래가지고 이제는 동대표가 참석하게 되면 회의 참석비 또 줍니다. 작은 단지는 10,000원, 20,000원 해서요. 좀 큰 단지는 한 30,000원, 50,000원까지. 왜냐하면 회의 참석하면 1시간 내에 끝나는 데가 거의 드물어요. 되게 2시간에서 길면 뭐 3-4시간, 1시간이니까. 그래서 회의 참석비 요새는 또 주고, 그걸 또 서로 또 용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 규약이라 해서 거기다가 되게 회의 참석비, 운영 규정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마까지는 줄 수 있다. 뭐 많이는 안 줘요. 그러니까 월 2회 한해서 되게 뭐 회의 참석할 때 3,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마 사회가 이제 예. 다양화되고 사회생활이 발전될수록 예. 그 공동체 생활도 좀 더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조금 느슨했는데 지금 유도리가 있었는데 예. 유도리 세웠어 지금. 예. 교수님한테 한 번 더 아까 그 참 그 우수 아파트 단지에 선정되려면 3번 그 문제가 있었죠. 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관리 품질 등급제라는 거. 등급. 예.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예.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 이게 네. 우리가 어떤 그 정부나 공식 기관에서 이게 만든 제도인지 예. 아니면 어떤 협회라든지 아니, 뭔가 서울시에서 단체에서, 서울시에서 149개 항목을 갖다 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이 관계의 전문 쉽게 말하면 이거를 그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어디냐면 국토부에 있는 아주 그 전문 기관에다가 줘가지고 박사님들이 한 5분들 모여서 외국의 선진 사례와 이런 거 다 도입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분야인데 이걸 행정을 잘했느냐, 기술이 좋으냐, 회계 투명해서 감사를 해도 지적받을 사항이 없냐 이런 것을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항목을 149개 항목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한 항목에 오케이 하면 이건 0.5점, 이게 0.3점 이렇게 쭉 매기는데 그래서 점수를 80점 이상 되면 이거 우수하다고 선정을 하고요. 60점 미만이 되면 여기는 부적합 합격이다 그래서 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A, B, C예요. A는 80점 이상, B는 적합 60점에서 80점, C는 60점 미만이죠. 이게 서울시에서 거금에 주고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만드는 규정이에요. 이게 그 체크리스트 점검표가 있어요. 그 149개 항목을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 3년 동안 처음에는 3,000세대 이상 조사하고 그다음에 2,000세대, 1,000세대 이거를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을 해서 공정 히트를 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 이미 국토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는 항목이 72개 항목을 가지고서는 체크를 했는데 정량평가 아니라 정성평가였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단지를 하기 어려우니까 국토부에서는 지침만 내려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시군구에서 선발해가지고 오면은 그 선발해 온 걸 가지고 또 위에 올라오고 경합해가지고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그 연간 최우수 단지를 갖다 큰 세대, 작은 세대,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대중수로 해서 지금도 상을 주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상을 주는 이런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4,000개가 넘습니다. 4,100개가 되는데 4,100개를 갖다 평가하려면은 우리 나름대로 세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딱 체크해서 점수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참 잘 만들었어요. 내용 잘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서는 평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잘한 데는 상을 줍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한 17개 단지밖에 상을 못 준 거예요. 3,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2,000세대 이상을 하니까 한 24개 단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니까 50개 단지가 확 늘어버렸어요. 왜냐면 학습 효과 있잖아요. 저쪽에서 상 받은 거를 쫙 가서 보고서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또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관리품질 등급제가 향상되면서 소장들도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주택관리사들도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저기서 상 받았는데 구이동의 2차 현대아파트가 상 받았대 그러더라. 1,200세대인데 가서 구경하고 뭐가 잘 됐는가 보고
그래서 이 관리 품질 등급제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그 관리 품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품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쉽게 말하면 개혁 정도의 차원이 됐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연전에 예. 그 뭐 아파트 품질 관리에서 우수상 받았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의 품질 좀 그 영어라든지 예. 이게 좀 챙겨하기도 하고 예. 맞아 이런 그 수의 제도도 있었나 이런 좀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러면 지금 아파트 이게 품질 등급제라는 제도가 서울시만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만 있고요. 전국적 규모는 확대는 아직 안 됐고. 아니요. 근데 다른 데는 이 관리 품질 등급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 다른 여기는 149개 항목인데 경기도는 예를 들면 80개 항목, 광주 치과시 같은 경우는 62개 항목 이런 식으로 항목만 여기 149개 중에서 선택해서 항목만 다를 뿐이지 여기는 전부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가점 제도라는 게 있는데 가령 경기도 같으면은 우리는 공동체 활성화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보겠다. 이 우리 5개 분야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배점이 예를 들면 서울시는 뭐 25%다 그러면은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35%. 예를 들면 각 시군 구마다 책정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공동체를 갖다 50% 이상 보겠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제라는 걸 서울시에서 만들어 보니까 서울시에는 자기나름 독보적인 이런 그 평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각 시군 구마다 이 체크리스트 항목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똑같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그 항목을 그럼 전체를 조금 표준화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표준화한 게 이거예요. 서울시가 제일 먼저 표준화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잘한 게 왜냐하면 국내 그 석학들이 전문기관의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만 해도 거의 1억 2천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억대 정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서울시의 관계자라든지 유명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으로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한 3, 4년 동안 운영을 해가지고 많이 개선되고 혁신적으로 됐다고 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좋다. 많이 지금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평가할 때 이걸 기본적으로 보고 참고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아파트 우리나라의 아파트 관리라든지 뭐 시공 건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이거 한 단계 좀 차원 높이면 해외에 어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게 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시스템이 아파트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일본보다 원래 이제 이런 제도들은 일본에서 많이 법령을 따왔는데 일본에 이제 맨션이라 가지고 고급 아파트를 이제 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훨씬 더 그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일본이나 태국, 필리핀 이런 데서 보면 견학하러 와요.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중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앞에 저렇게 돈 받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선진화됐겠지만 20년 전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관리 시스템은 이제 수출할 때가 사실 됐어요. 특히 이제 회계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산이라든지 홍진, 거의 XPRP 이런 것들은 아주 뭐 거의 뭐 클라우드라 해가지고 웹상에서 구현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발전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참 현수막 걸었잖아요. 그 아파트 현수막 근데 그 현수막이 60만 원이래요. 근데 왜 제가 60만 원 주고도 할 이유가 왜 있냐면은 아파트 우수 아파트로 딱 결정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집값이 한 2, 3천만 원 오릅니다. 그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로 되게 알고 있는데 올릴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평가 이런 그 아파트 관리 품질 이런 걸 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았다 하면은 당연히 집값이 올라요. 제가 20년 전에 상 받았을 때도 그때도 2천만 원 뛰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은 그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경력 관리도 되지만은 그 아파트의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현수막 60만 원이 절대 아깝지 않은 거죠. 그 상대편 아파트에서 불평을 많이 받고 소장이 그래서 어려웠다, 관리소장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그랬어요. 옆에 하고서 상 받았는데 너희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상 받기 쉽진 않습니다. 1년에 20개 정도나 17개밖에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걸 평가해가지고요. 대개 100개에서 120개 정도의 단체를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요. 1년에. 그 전문가들이 4명이 나가서 가서 평가하는데, 하루 종일 가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149개 평가하는데요. 이게 각 구에서 하나에서 2개 정도 받을까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각 구가 대개 200개니 300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올라가려면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요새 우리 뭐 네. K-방역, 예. K-팝 이런 것이 예. 많이 우리 세계적으로 예. 홍보되고 하는데, 우리 이참에 소장님께서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예. K-컴이라고 그 명명하던지 해서 좀 영향을 예. 한번 나타내시다. 예. 고향 아파트먼트 매니지먼트에서. 네, 좋네요. 교수님 우리 반에 K 매니지먼트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아파트 매니지먼트로 한번 해보시죠. 예, 그리고 9번에 이게 관리비 연체 문제들이 이번 관리비를 연체한 입주민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라. 뭐 주민들이 그런 요구에 대해서 동대표에서 의견이 났다고 했을 때 공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는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공개하면 그게 아마 정보통신법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2천만 원인가 뭐게 벌금을 내게 돼 있죠. 그런 실상은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거든요. 예, 이게 근데 과거에서는 이게 공개를 했어요. 403호 연체료 미납돼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403호라고 지역은 안 하고요. 403호, 507호, 608호 뭐 이렇게 쭉 했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정보통신보호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래도 그게 없어졌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관리소장의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개는 해라 그러는데 남이 알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뭐 여러 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소장은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관리비를 체납으로 인해서 직원들 봉급도 주기 어렵고 해서 아래 입주하신 분들은 빨리 조속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403호 이렇게 하지 않고 4층에 계신 분, 그다음에 뭐 5층에 계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본인은 알 수 있고 남들은 잘 모르게 그렇게 해서 공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에 뭐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뭐 규정된 제재 방침이랄까 그런 수단은 없는가요? 대개 이제 그 현실적으로 보면 한 달, 두 달 이후에 연체하게 되면은 대개 공고를 하고요. 아니 저 내용 저게 이렇게 먼저 통보를 한 다음에 서면 통보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식 그 지급 명령을 갖다가 합니다.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가압류라든지 이걸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절차는 번거롭지만 그래서 그 전 단계로 하기 전에 단전 단수라는 그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해왔어요. 단전 단수를. 근데 단전을 하다 보니까 완행에서 촛불 사건을 인해 가지고 화재 나고요. 단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 자꾸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단수를 하는데 어떻게 단수를 하냐면 뜨거운 물 온수만 단수를 해요. 그리고 단전을 할 때도 단전을 하면 한전에다 이제 신고를 하면 한전에서 단전해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암페아수를 줄여가지고 전등만 들어오게 단전해 줍니다. TV는 못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전 단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단전 단수는 그러면 이게 지자체나 정부의 뭐 의뢰하거나 그런 절차 없이 소장이 그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단전 같은 경우는 한전을 통해서 소장이 하고요. 그다음에 단수의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소에 통하지 않고 그거는 직원들을 통해서 단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을 끊으면 안 되고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은 나오게 하는데 온수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경우에는 온수 먹을 수 있는 물은 나오는데 단수를 하더라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샤워할 수 없게 먹는 물만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10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뭐 저기 계량기에 넣어가지고 수압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오래된 소장들이 이제 그 노하우인데 이제 그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관리비를 쉽게 어렵게 알아야 되는데 관리비 우선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데 나는 안 내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상이 어렵다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나 또는 나태하거나 태만해서 그러니까 그 집의 씀씀이를 되게 알거든요. 마트 가서 한 보따리 사오는데 관리비 안 낸다 그러면 우리 관리 있는 직원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좀씩 아니까 그런 게 근데 뭐 있어요. 요새는 사실 그런 그 관리비라든지 모든 공과금을 예. 자동 납부하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 그렇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리비가 이름 판다는 게 관리비를 연체할 정도로 그 사람은 사업이 심각하게 안 좋거나 먹는 데 지장 좀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 예.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산다면 그렇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독거노인이라는 그런 경우 있어요. 아들이 안 붙여줘가지고 그런 경우 있고 돈 안 붙여가지고 그래서 효도 강제 효도를 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개라는 그 의견이 났더라도 관리소장이 또는 관리 주체가 그렇죠. 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그런 정신이 지금 사실 중요하겠죠.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를 미준수하면 안 되죠. 준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또 예. 인권과 예. 관련도 되고 하니까 예. 관리소장이 슬기롭게 해야지. 그래야 되겠죠. 오늘은 1부 이렇게 마치고 2부는 다음에 어려운 시장은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파트 관리 품질학회 우리 김인기 교수님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차 저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